이동의 촉 시간입니다. 수요일 촉가이드 박지희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지희입니다. 네, 어떤 얘기부터 해볼까요? 네, 오늘 이재명 후보 얘기 먼저 좀 해보겠습니다. 최근 들어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 성장에 대한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제 이제 5.55 공약을 내놨고요. 오늘은 임기 내 수출 1조 달러 공약을 내세웠는데 성장을 강조하는 이재명 후보의 메시지 이 작가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임기 내 수출 1조 달러 또 5천 코스피 5천 네, 또 G5 네. G5에 5만 달러 이런 네.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거시적 경제 목표를 제시한 것이고 목표는 누구나 제시할 수 있죠. 네. 이명박 후보가 747도 목표 아니었어요? 안 됐잖아요. 근데 결국 네. 목표는 제시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성하느냐 이게 참 중요할 겁니다만 미래 일은 아무도 모르니까 말이죠. 다만 박지희 씨 말대로 왜 성장을 강조하느냐. 지금껏 보수 정권이 들어서면 성장을 강조했고 진보 정권은 좀 분배를 많이 강조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좀 다른 모습을 지금까지의 진보 정권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겠다. 그런 생각이 좀 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쨌든 여론조사하면 정권 연장보다 정권 교체 비율이 높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하고의 좀 차별화 이런 생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 성장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어제 PPT 하면서도 박정희, 김대중 대통령을 동시에 소환했거든요. 그래서 그러하면서 성장을 이야기하면서 중도 표심도 한번 잡아보겠다. 그런 다용도 포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재명 후보는 기본소득이나 기본주택이나 전국민 재난지원금이나 이런 복지, 분배 이런 이미지가 사실 강한 그런 지금까지 예. 행정 행보를 보여줬는데 이제 성장을 강조를 하면서 뭔가 중도 그리고 보수의 표심까지 좀 잡아보겠다 이런 그렇죠. 식으로 분석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인 것 같고 거기에다가 네. 하나 더 보태면 결국은 대통령 선거에서 누구를 뽑느냐 가장 중요한 게 경제를 잘 다룰 수 있는 대통령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마지막에는. 그래서 성장 담론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보다는 경제적 능력 부분은 더 뛰어나지 않겠느냐. 이 부분도 한번 다시 강조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또 행정가의 이미지가 있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잘 좀 맞물려서 국민들에게 전달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런 행보를 이어가는 것 같은데 이재명 후보의 소확행 공약도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45번째 소확행 공약으로 타투 시술 합법화 공약을 내놨는데 이게 이제 지난번에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국회에서 예? 시위를 하면서 이슈가 됐었거든요. 예? 이재명 후보의 타투 공약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지희 씨 혹시 있습니까 타투? 아니요, 저는 사실 타투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서. 눈썹 문신. 네? 눈썹 문신. 아, 그것도 타투. 그거 이제 저도 병원에서 시술을 받긴 하는데, 그런 건 있죠. 이게 아무도 좀 다른 전문가에게 시술을 예. 받을 수, 미용 전문가에게. 예. 그럼 좀 더 예쁘게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근데 대부분의 여성들이 미용 전문가에게 또 문신 시술 받잖아요. 네. 엄격히 따지면 그것도 불법입니다. 아니, 네. 그러니까 이게 현재 법이랑 괴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문신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았을 때, 소위 말해서 건달 이런 사람들이나 할 때, 그때 이렇게 법으로 묶어놓고 좀 이것도 역시 의사 아니면 못하게 이렇게 했습니다만 네. 네.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그런 것도 아니고. 또 문신은 말도 잘 쓰지 않고 타투라고 명칭을 바꿔서 타투이스트 이렇게 해서 그 직업도 있잖아요. 현실과 법 사이에 괴리가 있는 건데 엄연하게 지금 다들 직업적으로 활동도 하고 타투를 받고 많은 특히 젊은 층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법에서는 계속 여전히 불법으로 묶어놨단 말이죠. 이거를 바로잡는 거는 저는 나쁘지 않다. 게다가 이게 류호정 의원이 처음 이야기를 해서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만 그 전에 지난 정치권에서도 국회에서도 박주민 의원도 한번 얘기한 거예요. 여러 명이 얘기했습니다. 네, 맞아요. 법이 통과되지 않았으니까 문제지. 그래서 다른 의원들이 이야기했다고 안 쓰는 게 아니라 다른 의원이 먼저 얘기했더라도 좋은 공약이면 갖다 쓸 수 있는 거죠. 일단 나쁘지 않아 보여 이런 거.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재명 후보 관련된 이슈가 하나 더 있었는데 이재명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해서
이거를 가지고 이제 검찰에서 수사를 받았던 이모 씨가 오늘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타살이라든지 자살의 흔적은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한데 국민의힘에서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 공세를 거세게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홍준표 의원은 타살 의혹까지 제기를 했거든요. 이 사건의 파장은 일단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일단 뭐 경찰 발표는 타살 의혹은 없고 유서도 아직 발견되지 않았고 유족 이야기는 뭐 심장마비 가능성을 언급했고 또 이분이 집 떠나서 혼자서 살면서 그 술을 많이 드셨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SNS를 굉장히 많이 하셨거든요. 뭐 그런 거 봤을 때는 타살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경찰 발표도 그렇고. 근데 이거를 정치적으로 이렇게 몰아가는 것은 조금 아무리 선거가 앞두고 있다 해도 그러면 뭐 이재명이 시켰다는 겁니까? 그렇죠. 지금 그런 얘기잖아요. 김기현, 이준석, 홍준표가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거의 뭐 김기현 원내대표는 의문의 죽음인데 이재명 후보가 사퇴해야 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조금 많이 나갔다 이런 거는. 게다가 우리 언론도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했다고 하는데 이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본인이 이렇게 짜서 들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녹음한 거고 그런 말을 유도해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작인 건데 이것 때문에 지금 고발당해서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것이고 또 이분은 안티 이재명의 선봉에 섰던 사람입니다. 뭐 사망하셨기 때문에 이런 말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은 과거에는 뭐 이재명 지사가 이해찬 대표에게 사과 상자에 돈다발을 줬다 뭐 이런 주장 한 적도 있고 중앙일보 기사 제목을 조작해서 인터넷에 올렸다가 또 사과하기도 했고 그 안티 이재명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일을 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봤을 때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한 공익 제보자라고 하기는 좀 어렵다. 그러니까 그 의혹 제기한 의혹 자체가 이제 조작이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본인이 굉장히 스스로 괴로웠을 가능성. 그렇죠.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으니 고발당했으니까. 뭐 하여튼 그럴 수 있는데 이거를 공익 제보자로 몰아가면서 의문의 죽음을 당한 것처럼 이야기한다. 뭐 100번 양보해서 구 정치인이라고 볼 수 있는 김기현, 홍준표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칩시다. 근데 새로운 정치를 주창하면서 젊은이들한테 열광적 박수를 받으면서 대표가 된 이준석 대표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렇게 얘기하면 과거 새누리당, 한나라당 정치인들과 뭐가 다릅니까? 이준석에게 새롭게 기대했던 사람들한테 너무 실망감을 안겨준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진보 진영에서 특히 뭐 김어준 씨가 막 음모론 얘기했을 때 이렇게 정치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언론 하면 안 된다고 국민의힘에서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전혀 말도 문맥도 안 맞는 음모론을 갖고 와서 뭐 아무리 선거를 앞두고 있지만 표에 도움이 된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이 정치 더 이상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일단은 뭐 언론에서 이 의혹을 제기하고 나서 뭔가 의문의 죽음을 당했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것이 저는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언론은 좀 중간에서 국민들이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사실만을 전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한편에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한 방송에서 이재명 후보는 문재인 정부에서 탄압을 받던 사람이다라고 이제 발언을 했다고 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당장 청와대 출신 국회의원들이 발끈했죠. 그런 일 없다고. 그런데 탄압을 한 사람들은 잘 몰라요. 받은 사람은 알지. 게다가 청와대에 있는 분들도 청와대 초기에 있었냐, 중기에 있었냐, 후기에 있었냐. 또 청와대가 워낙 크기 때문에 탄압을 했냐 안 했냐 잘 모를 수 있어요. 또 어느 시점에 어느 자리에 있었냐에 따라서. 뭐 예를 들면 최근 2020년 총선 때 이재명계라고 불린 사람들은 공천 거의 못 받았거든요. 뭐 그것도 탄압이라면 탄압일 수 있겠죠. 그래서 송영길 대표가 영 아닌 얘기를 하는 건 아니다. 다만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런 얘기해서 과연 표에 도움이 되겠느냐. 뭐 모르겠습니다. 송영길 후보는 정권교체 비율이 어쨌든 여론조사하면 높으니까 이재명으로 정권이 연장돼도 그것도 정권교체다. 그러니까 이명박에서 박근혜로 넘어갈 때 일종의 정권교체라고 우리 국민들이 인식한 것처럼 그런 인식을 국민들한테 심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전략적으로 말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당내에 분란을 일으켜서 뭐 좋지 않은 발언이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윤석열 후보 얘기를 좀 이어가 보면요. 이재명 후보가 성장 카드를 꺼내든 반면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복지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부모급여, 임대료 나눔제, 뭐 청년 원가주택 다양한 공약들을 내놨는데 복지 정책들이 상당히 파격적이다라고 볼 만큼 국민들에게
좀 많이 주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파격적이죠.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후보를 공략할 때 포퓰리즘이다. 네. 뭐 베네수엘라다. 나라 베네수엘라 꼴 난다. 다 퍼주기만 한다. 그거 윤석열 후보만 주장한 게 아니고 홍준표 후보, 원희룡 후보 다 주장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선거 50여일 앞두고 그럼 이거는 포퓰리즘 아니냐. 여기도 역시 돈이에요. 돈은 어디서 납니까? 그래서 홍준표 후보가 이것도 역시 포퓰리즘이다. 뭐 베네수엘라 꼴 난다. 또 그런 얘기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후보가 어떤 자신만의 철학을 가지고 공약을 내는 건지 아니면 당내에서 일단 캠프에서 공약을 만들고 마지막에 그냥 최종 보고만 하는 건지.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이걸 부모급여, 임대료 나눔제, 청년 원가주택 이런 것들을 다 이해하고 지금 공약을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 여가부 폐지라고 윤석열 후보가 SNS에 올리고 나서도 기자들이 여가부 폐지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입장을 물었을 때 윤석열 후보가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하면서 그거는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본인이 제대로 된 계획이나 이해 없이 이렇게 정책을 던지는 게 아니냐 이런 지금 의심을 조금 받고 있는 상황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멸공 논란이 터졌을 때도 본인은 해시태그를 단 적이 없다 그랬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버젓이 해시태그를 달았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것도 본인이 한 게 아니니까 뭐 지금 거짓말 했다 후보가. 근데 저는 거짓말 한 게 아니고 정말 몰랐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계정에 올렸습니다만 본인이 한 게 아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논란을 봤을 때도 이게 여가부 문제도 그렇고 이게 공약을 제대로 파악하고 던지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네. 또 이제 여야도 후보 모두 다 게임에 대한 공약을 또 내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재명 후보는 게임 메타버스 특보단을 출범을 시켰고 윤석열 후보는 전체 이용과 게임에서는 본인 인증 절차를 없애겠다 이런 공약을 내놨는데 사실 지금까지 대선에서 게임이 이렇게 주목을 받았던 적은 제 기억엔 없는 것 같거든요. 이번에는 왜 이렇게 달라지는 걸까요? 뭐 게임 인구가 상당히 증가했다. 네. 거기다가 이제 선거 투표 연령도 19세에서 한 살 줄였지 않습니까? 18세로. 네. 뭐 그런 면들. 그리고 게임이 이제 산업이다 이제. 게임 그 자체가 아니고 산업이라고 또 게임으로 수출도 많이 하고 게임으로 돈을 벌어들이는 프로게이머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점을 봤을 때 이걸 과거처럼 뭐 중독이다, 뭐 아이들 공부 못하게 하는 주범이다 이런 게 아니고 하나의 산업, 하나의 문화 이런 걸로 정착됐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그동안 이준석, 하태경 의원 이런 사람들이 게임업계에 굉장히 여러 가지 손 내미는 정책들 하고 가깝게 지내면서 게이머들한테 표를 많이 받았었거든요. 근데 윤석열 후보가 후보가 되고 나서 게임 산업에 반대했던 과거 사람들을 캠프에 영입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윤석열 후보 표가 출렁거렸다 게임 쪽에서. 거기다가 김성애 지식백과 게임으로 굉장히 유명한 유튜브 채널 거기 나간다 그랬다가 취소하고 이재명 후보는 마지막에 나갔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서 이재명 후보가 박수를 많이 받고 또 이 게임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이재명 쪽으로 좀 기울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하태경 의원을 중심으로 다시 게임 업계에 손을 내미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도 이번에 페이커가 참여하는 게임 대회 뭐 직접 관람한다 네. 뭐 이런 얘기까지 했기 때문에 다시 게이머들한테 손을 양쪽에 다 내미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한 매체의 기자와 통화한 내용이 공개가 된다고 합니다. 뭐 이번 주말에 공개가 된다고 하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이 통화 내용을 공개하기로 한 기자를 법적 조치하겠다라고 밝혔고 뭐 이미 고발을 한다 그랬나요? 12일에 한다 그랬나요? 네, 뭐 그렇게 저는 들은 것 같은데 이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시고 통화 내용이 공개가 될 경우 이 파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보세요? 이런 소문은 꽤 오래전부터 여의도 바닥에 돌았죠. 네. 뭐 공개될 것이다. 그때 소위 이제 일부 말하는 찌라시였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어쨌든 지금 보면 뭐 언론사에서 주말에 방송한다 뭐 이런 계획이 잡힌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벌써부터 카톡 찌라시가 돌고 있거든요. 그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뭐 알 수는 없습니다만. 네. 근데 이렇게 돌면 또 오늘 오마이뉴스에서 이런 게 있다고 아마 MBC에서 보도를 할 거라고 또 기사를 써버렸고.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건 정치 공작이다. 고소고발로 하겠다. 이렇게 되면 그 방송하기로 한 방송사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래서 방송이 어려울 수도 있겠다. 다만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정치 공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김건희 씨한테 누가 이렇게 말하세요 하고 시킨 게 아니잖아요. 본인이 그 유튜브 매체 기자하고 통화하면서 친분을 쌓고
다양한 얘기를 본인이 직접 했지 않습니까? 누가 시킨 게 아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뭐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라도 당연히 보도돼야 된다. 뭐 이 내용이 문제가 되고 보도되면 안 된다고 판단한다면 가처분 신청을 내든가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보도하면은 고발한다가 아니라 그리고 뭐 언론사 입장에서는 국민의 알 권리와 또 사생활과 이런 걸 기준으로 해서 잘 판단해서 보도를 할지 안 할지 결정해야겠죠. 왜냐하면 이것도 검증의 일환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안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을까요, 사실? 모르죠 그거야. 그 누가 알겠습니까? 이 작가님 좀 아는 거 저 같으세요? 모릅니다. 저도 뭐 들어본 적이 너무 없어가지고. 궁금합니다. 예. 예. 근데 이렇게 시끄러워졌는데 만일 네. 보도를 안 한다. 그러면 또 후폭풍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 이제 7시간 동안의 통화 기록이고 한 20차례 정도 통화한 내용이라고 하는데 일단은 기자하고 해당 방송사에 대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오늘 예고를 한 상황이기는 합니다. 네. 이렇게 들어가면은 과연 이제 일요일에 방송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뭐 주말 중에. 네. 뭐 계속해서 여기에 관한 회의는 할 텐데 네. 저는 뭐 여러 가지를 판단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선 직전 그리고 뭐 사생활 영역일 수도 있다. 그런데 검증의 영역일 수도 있다. 국민의 알 권리 차원일 수도 있다. 영부인 될 사람일지도 모르기 때문에 당연히 보도해야 된다. 보도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것들은 그 뭐 이 파일을 쥐고 있는 방송사에서 어쨌든 제보를 받았으니까 제보 받은 방송사에서 잘 판단해서 빨리 결정해야 돼요. 예를 들면 본인들이 못하겠다고 하면 다른 데서 또 그럼 우리가 할게라고 할 수 있는 방송국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언론사가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빨리 결정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떻게 될지는 뭐 지켜보도록 하고요. 지금 이제 또 여야 후보가 TV 토론을 두고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일부터 실무 협상을 한다고 하는데 아마 뭐 설 연휴 전에 두 후보의 토론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TV 토론도 이제 여론에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만 어느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할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저는 윤석열 후보가 어쨌든 네. 이렇게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TV 토론을 좀 안 하고 싶어하는 모양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계속 이재명이 하자고 했을 때 안 한다 그랬던 거고 뭐 지난번 선대위 슬림하게 한다는 발표하면서 TV 토론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뭐 지시했다고 합니다만 KBS, MBN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어쨌든 국민의힘 관계자 쪽에서 이게 잘 협조가 안 됐기 때문에 결국 무산됐거든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후보가 한다고는 했는데 실무팀에서 지금 움직이질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잘 될지는 모르겠고 국민의 현명한 판단을 위해서도 이거 법적 토론 3번 가지고는 불가능하죠. 그리고 뭐 양쪽 후보 다 토론을 좀 최대한 많이 하겠다 이런 의견을 밝힌 거잖아요, 지금. 그럼요. 그리고 지금 그냥 봤을 때는 이재명 후보가 토론하면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죠. 예. 사실 그 2012년 대선 때도 박근혜 당시 후보가 토론을 그렇게 잘한 게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후보가 굉장히 좀 유리하게 그럼요. 돌아갔던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그게 그때도 박근혜 후보가 법정 토론 3번 이외에는 안 한다. 네. 문재인 후보는 계속 하자 그랬는데. 네, 네. 그런데 결국은 토론에서 박수 받고 점수 더 받은 것은 박근혜 후보였어요. 네. 뭐 중간에 뭐 이정희 후보에 뭐 당신 떨어뜨려 왔다. 네. 뭐 그것도 역작용했겠습니다만. 근데 이게 사실 동정표가 가장 무서운 게 아닌가 이런 그럼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꼭 이재명이 유리한 건 아니다. 네. 그리고 지난번에 홍준표, 윤석열 후보가 토론할 때 1대1 토론할 때 다들 아마 홍준표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그러기 상태로 몰고 갈 것이다 이렇게 예측했잖아요. 너무 당연하게. 네. 그런데 정반대로 결과가 났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결과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윤석열 후보 측도 뭐 일단 맛부터 보는 게 나쁘진 않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철수 후보 측에서 이제 단일화에 대해서는 없다라고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 이 작가님의 전망 뭐 짚어보면서 마무리할까요? 단일화 여부는 지금은 양당이 뭐 한다고 말할 필요가 없죠. 네. 지금은 파일을 더 키워야 되는 거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안철수 후보를 다시 10% 안쪽 지지율을 떨어뜨리면 단일화 없이도 우리가 이길 수 있다 판단할 테고 네. 안철수 후보는 어쨌든 15% 이상만 계속 갖고 오면 단일화든 독자 출마든 양쪽에 다 칼을 쥐고 싸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론조사에서 더 많은 지지율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그게 최우선이다. 네. 그리고 뭐 두 사람 다 공히 이야기하는 것은 국민이 판단해 줄 것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국민이 판단하는 것도 어쨌든 지지율이에요. 지지율이 어느 정도 비슷해야 단일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 그리고 단일화 협상에 들어갈 수 있다. 뭐 저는 단일화가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단일화라고 하는 게 지지율이 한쪽이 굉장히 앞서 나가면 그것도 어려운 거고 또 일단 조건이 단일화 조건이죠. 지지율이 비슷해야 된다는 것이고 네. 그리고 단일화 협상팀을 꾸려서 실무 협상 이걸 잘해야 돼요. 양보할 때 양보하고 공격할 때는 공격하고 또 후퇴할 때는 후퇴하고. 네. 근데 지금 윤석열 후보 성정이나 안철수 후보 성정상 양보라든가 작전상 후퇴라든가 그런 모습을 좀 상상하기 어렵잖아요. 그렇다면 계속 강대 강으로 부딪힐 것 같다. 이게 협상이라는 건 누가 하나 양보하지 않으면 평행선을 달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데 투표 용지에 이름이 올라가면은 그거는 단일화 효과는 전혀 없는 거거든요. 그 전에 단일화 해야 되니까. 그래서 시간이 그렇게 두 사람한테 많지는 않다. 네. 그렇게 봤을 때는 당장 그러면은 단일화 협상에 들어가도 모자란 시간 아닌가요? 사실 후보 등록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시간이 없습니다. 네. 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근데 또 이럴 수 있죠. 국민의힘에서는 100석 정도 갖고 있잖아요. 거대 정당이지 않습니까? 네. 거대 정당이니까 여러 가지 전략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후보한테 전해지고 후보가 고심해서 결정할 텐데 최종적으로는 네. 국민의힘은 뭐 거의 대부분 아마 안철수 후보가 결정할 거예요. 뭐 그런 것에 협상팀의 차이점 꾸릴 때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서 저는 일단은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뭐 정치라는 건 생물이니까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네. 오늘 이동의 촉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지금까지 촉가이드 박지희 아나운서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